네, 안녕하세요. 그럼 미디어와 정보 14주차 2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2부 수업에서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다시 범위를 리뷰하고 뭐 어떻게 시험 나올지 예상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말 시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6월 13일 금요일, 다음 주 시간이죠. 다음 주 금요일 6월 13일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을 할 거고 강의 시간에 우리가 수업 듣는 강의실에서 진행할 겁니다. 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 오셔야 되고 지필고사입니다. 때문에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연필, 볼펜, 수정펜 반드시 들고 오시고 지우개도 필요하시면 가져오시면 되고 학생증 혹은 K카드를 반드시 들고 오셔서 시험 끝나고 본인 확인할 수 있게 반드시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의 다른 부분 19주차에서 14주차 수업 내용 오늘 수업까지 오늘 여론과 미디어까지 모두 다루고 강의 슬라이드를 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중간고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섯 문항 중에 다섯 문항을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뭐각 20점, 다섯 문항에서 100점입니다. 그래서 뭐한 문항을 내가 잘 모르면 가장 자신 있는 문항 다섯 개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나는 120점 받고 싶어. 그래서 여섯 문항 모두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1, 2, 3, 4, 5번만 책정을 하고 마지막 문항은 답안을 읽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한 문항당 10점씩 해서 60점 받겠어. 이렇게 하시면은, 자, 1, 2, 3, 4, 5반 책정을 하고, 마지막 문항을 채점을 하자. 꼭 여섯 문항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다섯 문항만 선택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법 우리 중간고사 때 이야기를 했었죠. 단순히 용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용어들의 정의, 그리고 핵심 개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뭐 수업 시간 다룬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열심히 두껍게 글로 써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술형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어만 나열한다든가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처럼 점 1, 점 A는 뭐뭐함, 2, 뭐뭐뭐뭐함, 3, 뭐뭐함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이 아닌 뭔가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식으로 답을 쓰시면 안 되고 서술형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답안을 작성할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열심히 들었고 책도 열심히 읽었다는 거를 열심히 티를 내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아무래도 상대평가니까 그 같은 답안을 쓰더라도 뭐 한 세 문장 이렇게 짧게 쓴 것과 뭐 한 열 문장, 15문장 이렇게 열심히 쓰신 거는 아무래도 차별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읽기 자료 제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 이후에도 여러 개 업로드를 했고 읽기 자료를 읽음으로써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읽기 자료 내용을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답안을 작성할 때 읽기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활용해서 더 열심히 수업 리딩도 읽었어요 라고 해서 티를 내주시면은 당연히 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공지능과 미디어 특강이 있었죠. 그 특강 내용을 뭐 한 5점짜리 보너스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고 출제를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난 100점 맞았는데 105점 맞겠다까지는 안 되고 내가 100점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95점 맞을 것 같다 하면은 보너스 문제를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제 뭐 5점 더 플러스해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제 할 테니 특강의 내용도 잘 복기를 해보시고 이거는 뭐 특강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 뭐 이렇게 점수 배점은 크지 한 5점 정도로 크지 않지만 특강에 참여해서 잘 들은 사람들한테 배점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시문항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시문은 항상 수업 시간에 다룬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럼 첫 번째 문항 한번 볼까요? 팀 에로 2018년 논문을 참고하여
해외 정보기관이 소셜미디어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작해 네, 팀 에러 논문을 참고해서 해외 정보기관이 소셜미디어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작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구체적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는지 서술할 것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킴 에러 논문, 이제 한국 교수님이 쓰신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 혹은 의심스러운 집단들이 어떻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이제 게시하는 칸을 구매를 해서 미국의 경합주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뭐 특정한 이민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뭐 이런 국주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그 메시지를 보고 뭔가 이제 대선의 선거 투표에 누구의 투표할지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한 소셜미디어 전략을 썼다라는 걸 저희가 수업 시간 설명했었죠. 그거를 복기하시면 되고 해외 정보기관 어떤 해외 정보기관인지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맞춤형 광고 어떤 맞춤형 광고를 제작했을까 이민 애국주의 뭐 이런 거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만들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두껍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항 한번 보시죠. 허위 정보 및 유사한 용어들, 오정보, 소문, 음모론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담배 회사들이 담배 위험성,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축소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과학 부인주의를 활용했는지 서술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문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허위 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오정보란 무엇인지, 소문은 무엇인지, 음모론은 무엇인지, 이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예시까지 들어주면 완벽해요. 그 다음에 허위 정보 관련해서 담배 회사들이 담배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럼 담배 회사들이 뭐 몇 년대에 어떤 식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서 뭐 담배를 더 많이 팔려고 했다 이런 얘기 다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부인주의를 활용했는지 서술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과학 부인주의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이 과학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략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여론과 미디어에서 이거 다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론조사에서 측정 오류의 네 가지 방식, 얘기해서 이중응답, 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나중 응답률,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 등 설명하고 이 중 하나의 오류 방식, 뭐 조사 과목이겠죠? 선택하여 샤이 트럼프 지지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표를 해석할 것. 즉, 샤이 트럼프 관련해서 이 존재 관련해서 이 테이블은 어떤 식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테이블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바이든은 라이브 폰에서 몇 프로 받고 온라인에서 몇 프로 받고 트럼프는 몇 프로 받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이 나올 수 있고, 이건 예시 문항일 뿐이라서 시험에 좀 변형될 수도 있고, 당연히 전혀 다른 문항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9주차에서 14주차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핵심 내용들만 쭉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중간고사 직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 생산과 유통이라고 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향적으로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향적으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소셜미디어에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편향성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했을 때, 뭐 나와 성향, 특히 정치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언팔로우 함으로써 뭔가 나와 유사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뭐, 교류하는 성향이 있더라라고 해서 관계 맺기의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어떤 식으로 편향들이 인식하느냐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어떤 연구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유사한 글을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유사한 그러니까 내가 보수면은 보수인 글은 더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내가 보수인데 진보인 글은 더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글이야라고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인식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뭐 유사한 입장을 더 좋게 평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특히 이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은 소셜미디어가 사용자 개인의 성향, 특성, 연령, 평소에 어떤 컨텐츠를 시청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분석만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보 성향 유튜브만 보다 보면 진보 성향 유튜브만 계속 추천이 되고 내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보수 성향 유튜브만 더 많이 추천을 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나한테 당연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입장,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기보다는 좀 더 그런 편향적이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입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필터 버블이라고 이야기해서 개인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과거 행동이나 클릭, 검색 기록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가 제공돼서 그 결과 내가 약간의 고립된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걸 필터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버블이 약간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유튜브에서 정치 성향 뭐 자주 보는 정치 성향 영상만 추천되는 것, 뭐 다른 관점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터 버블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향실 효과라는 것도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반향실 효과, 에코 체인버라고 해가지고 뭐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음실에 있으면은 뭐 내가 한 목소리가 벽을 치고 다시 메아리 쳐서 나한테 들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말인즉슨 내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일한 의견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내 의견이 다시 나와 비슷한 의견이 계속 메아리 쳐서 다시 나한테 들려오고 결과적으로 뭔가 나한테 유리한 정보, 내가 좋아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더 뭐 말이 되고 설득력 있고 좋은 정보라 생각하는 반면에 반대되는 정보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정말 그 고립된 공간에 갇혀 있는 걸 이제 반향실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향실 효과는 필터 버블과 다르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의도한 사용자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진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진보 친구들만 관계를 맺고 보수인 사람들이랑은 언팔할 거야. 팔로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반향식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자동으로 추천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향식 효과라는 건 뭔가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의 선택으로 한 의도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데, 뭐 필터 버블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뉴스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뉴스 소비가 다양하게 나타나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연구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줬었죠. 그래서 요르겐과 스타크의 연구와 그 이거 뭐야 아르게다스의 연구를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가 테이블도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요르겐과 스타크의 연구에서는 뭐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소셜 미디어 뭐 뉴스 애그리게이터 시스템 뭐 트위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내가 두 가지 다양성. 첫 번째, 얼마나 다양한 소스에 노출이 되는지. 두 번, 또 얼마나 다양한 주제에 노출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했어요. 근데 그 요르겐과 스타크 연구를 보시면은 뭐 단기적인 이제 뭐 소셜미디어를 하루 이틀 사용하는 단기적인 경우에는 뭐 오히려 다양한 주제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출처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만약에 어떤 플랫폼을 동안 몇 달 동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플랫폼이 이제 개인의 성향이나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랫폼별로 좀 영향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뉴스 에그레이게이터 시스템, 뉴스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뉴스 검색 엔진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뉴스 검색 시스템이 나의 성향이나 태도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정보와 주제만 보여줘서 다양성이 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뭐 트위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장기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출처나 주제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 감소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요르겐과 스타크의 연구는 이 필터 버블 혹은 이제 그 소셜미디어 편향성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걸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르게다스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뉴스가 이제 배열이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어떤 뉴스를 보게 될지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주제, 다양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필터 버블의 가설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게다스의 연구를 보면은 뭐 요르겐과 스타크 연구와는 반대로 알고리즘이 반드시 편향적인 정보 이용을 강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논쟁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광고에서 어떻게 인종, 성별에 따라 편향성이 나타나는지 제가 뉴스 기사 몇 개씩 소개해 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특히 해외 정보기관이 소셜미디어에 맞춤형 광고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뭐 인터넷 뭐 정부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활약을 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킴 에로 연구를 소개하면서 뭐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정치 광고를 올렸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집단들, 예를 들어 선거 전후로만 굉장히 열심히 이제 광고를 올리고 활동을 하다가 선거 딱 끝나니까 사라진 사람. 도 있었고 일부 집단들은 이제 이건 정말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로 미국 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그런 약간 기관이나 집단들이 이제 미국 선거 관련된 광고를 개시하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광고가 모든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경합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합주에 거주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뭐 예를 들어 경합주에 거주하는 뭐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너는 이민자를 많이 오면은 너는 일자리를 잃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럼 이민의 친화적인 후보를 찍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애국주의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백인들한테 이제 보여줌으로써 특정 정당의 후보를 찍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뭐 은밀한 미디어, 스텔스 미디어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셜미디어 광고, 이 맞춤형 광고라는 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가 미디어와 허위 정보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읽기 자료, 제가 직접 써온 읽기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논의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위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알 필요가 있고, 허위 정보가 왜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다라고 하면서 사실스러움, truthniss, 약간 이런 단어들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실제 사실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사실처럼 느껴져. 진짜 거짓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그거는 대안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 사실이면 사실이 대안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스러운다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위 정보가 만연하고 허위 정보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생각했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허위 정보라는 거는 뭐 근래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과 미국과 스페인 전쟁,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했을 때 그 특정 언론사가 이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 이 전쟁을 부추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뭐 허스트라는 신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위조된 사파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분개하게 만들고 그것을 동력으로 전쟁을 했는지 일으켰는지 이런 식의 이제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뭘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잘못하는 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이건 uninformed라고 하는데 아무 정보도 가지지 않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교정하기 쉽죠. 왜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잖아. 백신에 대해서 모르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효과가 있을 걸 알려주면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uninformed보다는 misinformed,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걸 교정해주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대표적인 허위 정보가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라는 게 정말로 이제 미국에서 널리 퍼져 있는 허위 정보인데 그렇게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한테 이 생각을 교정해서 백신을 맞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스인폼드가 어떻게 어떤 민주사회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거짓말을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믿는 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도 있겠지만 이제 특정 산업계 사람들이 이 거짓말, 과학에 대해서 특히 거짓말을 하고 과학의 증거를 약간 부정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뭔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 부인비라고 하면은 널리 인정받는 과학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과학적 연구 방식의 정당성을 이제 부정함으로써 이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이득을 얻고자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담배 회사들이 1950년대에 이제 뭐 담배산업위원회를 만들어서 흡연과 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담배를 펴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흡연을 하면 암이 발생할 거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모두가 동의를 했지만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도 있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함으로써 뭐 신재생 에너지 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속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저기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는 뭐 아무 큰 영향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석유 회사들 자신들의 이제 이익을 지키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널리 허위 정보는 퍼져 있고 의도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허위 정보 관련된 개념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오정보와 오인, 소문, 음모론, 허위정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뭐 허위정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인데 오정보라는 거는 뭐 의도적인 것과 관련 없는 것이고 소문이라는 건 아직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는 거. 음모론이라는 거는 무언가 권력 있는 힘센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 음모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진실을 전복하는 네 가지 방식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로 우리가 뭔가 허위 정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진실인 것처럼 떠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단계를 넘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이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정말로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런 자기 기만의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허위 정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걸 이제 expressive responding, 뭐 표현적 응답이라고 해서 실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이 잘못된 정보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틀린 답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와 오바마 취임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림의 사람이 더 많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응답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일종의 지지 정당이나 이념에 대해서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뭐 허위 정보라는 게 조금은 과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의견도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를 왜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심리적 편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동기화된 추론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 동기,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기와 방향성 동기, 특정 결론, 답정,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정확성 동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정확성 동기를 따랐을 때 불편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이 사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부 거짓말을 뭐 좀 더 이제 뭐 약간 회피를 하고 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회피함으로써 내가 특정 결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향성 동기가 허위 정보를 믿게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증 편향과 반박 편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확증 편향이란 뭐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더 중점을 두고 반대 정보는 무시하거나 최소화. 즉, 나는 A 정당 후보를 좋아하고 B 정당 후보를 싫어하면 A에게 유리한 정보만 계속 보고 B에게 유리한 정보는 일부러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 그러면서 자신의 기존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를 확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확증 편향이었고, 유사한 개념으로 반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에 반대되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를 더 비판적으로 까다롭게 분석함으로써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A 후보를 좋아하면은 A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보, A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입장에 대해서 더 까다롭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봄으로써 이 주장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내 말이 맞아.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반박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정보 폭포, 동조 현상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특정 신념에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잘못된 신념이 이제 집단 내에 확산을 한다라고 하고, 이 관련해서 이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무리에서 튀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동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의사들이 이제 산욕결이라는 걸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런 사례도 얘기를 했었고, 네, 애쉬의 실험이라고 해서, 선의 세 개를 그었을 때 어느 선이 가장 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의견,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답을 하는가가 나가 응답하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례도 실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사회 정보를 믿는 데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언론의 편향성 문제,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객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과학적으로 100% 맞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박하는 일부의 주장도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돼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사실 반, 음모론 반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후변화나 뭐 흡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검증되고 사실인 정보조차 마치 논쟁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언론이 특히 객관성 규범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뭐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논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언론이 좀 논쟁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파적 비디오, 즉 나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내가 보수면은 조선일보만 보고 내가 진보면은 한겨레 신문만 보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파적으로 편향된 미디어를 이용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신념이나 태도가 더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계가 거짓이고 사실인지에 관계없이 나한테 유리한 정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유리한 거면 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불리한 거는 다 가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실험 연구 논문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뭐 반향실 효과, 소셜미디어에서 편향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게 단순히 나의 생각이나 태도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신 에롤의 연구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허위 정보를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군집을,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고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트럼프, 오바마, 그러니까 트럼프, 오바마 후보와 밋 롬니 후보에 관한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클러스터, 군집을 형성하고 그 결과 어떻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트위터에서 그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에 대한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얘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팩트 체크 기관들, 뭐 폴리티 팩트나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확인 검증 기관들이 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바로바로 보도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허위 정보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야 이런 식의 이제 역할들이 존재한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허위 정보를 교정하는 시도가 때로는 이제 역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건 진짜고 요건 가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믿기보다는 마치 그거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뭐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딱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짜 뉴스를 더 많이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라크에 정말 대량살상 무기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가짜임에도 이제 허위 정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화당 지지자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실 확인 메시지가 가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짜 뉴스를 더 많이 믿게 된다 이런 사례들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특강이 있었죠. 이제 국내외 언론사들이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뉴스를 제작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춤법 수정하고, 뭐 인터뷰 영상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외국어를 번역하고 이런 식의 이제 기초적인 것에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저희 뭐 이제 AI 앵커가 실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뉴스 AI가 뭐 스포츠나 날씨 같은 좀 간단한 그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뉴스 헤드라인을 작성하거나 뉴스 기사의 본문까지 만들어준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뉴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실험 연구를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뉴스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얼마나 비판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보여줬던 것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만든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 인공지능 기사가 단순히 인공지능 활용해서 만든 기사예요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왜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인간이 과연 이 최종 결과물을 얼마나 잘 검토했는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신뢰도나 좀 비편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름의 그런 뭐 역할이 뭐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뉴스를 신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건 이제 허위 정보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허위 정보가 정말 심각한 문제, 조금 주제가 바뀌죠. 허위 정보가 이제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는 약간 정부의 기밀 문서, 극기 문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미디어가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펜타곤 문서, 영화 더 포스트의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펜타곤 문서,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미국이 의사결정했는지 하면서 미국이 약간 조금 뭐 국민들을 조금 이제 속이고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때로는 이제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의 참전 여론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걸 이제 정리한 문서가 이제 있었는데 그 문서를 작성한 이제 그 정부기관 관계자가 이건 정말 보도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펜타곤 문서를 국방부 문서를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전달을 하고 뉴욕타임스가 이걸 보도를 하고자 하니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행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의 급기 문서니까 보도하면 안 돼라고 막 금지를 했었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또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자료를 전달해서 또 워싱턴 포스트가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사전 검열을 시행하려면은 해당 보도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사전 검열하면서 이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되게 높인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의 자유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사상의 자유시장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이제 뭐 선동,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미국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주요 판결들이 어떤 식으로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에서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타임스 설리반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 이제 흑인 그 민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시에 있던 경찰서장 설리반과 그 흑인 민권 운동을 이제 그 홍보하기 위한 그 뉴욕타임스 광고 간의 이제 갈등, 명예훼손 소송을 다루면서 다룬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언론사가 단순히 허위 정보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 악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해당 이 정보를 게시한 자, 언론사가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거짓임을 무분별하게 무시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우리 그냥 저기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현실적 악의는 특히 공인, 정치인, 뭐 저기 뭐 연예인 같은 공인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 설리반 사건은 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신장시킨 중요한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메이슨 뉴요커 사건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기자가 취재원의 말을 인용했을 때 어디까지 인용하는 거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잡지사인 뉴요커가 메이슨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뒤 기사를 작성했는데 메이슨이 그 나중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저 언론사가 내 말을 너무 심하게 왜곡한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제 그 기사 취재 대상자의 말을 인용할 때 어느 정도 편집이나 오타 수정이나 문법 교정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지만 취재 대상자의 말을 너무 과도하게 기자가 해석해서 수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있다라고 해서 이 판결에서 명예훼손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자에게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그 소스의 원래 출처를 너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알바레지드 미국 정부라는 이제 판결인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빼앗긴 무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 국가로부터 명예 훈장을 받지 않았는데 훈장을 받았다고 막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 당시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진실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보호 대상이다. 특히 명백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허위 정보. 그냥 내가 좀 허풍 떨었어. 야, 나 고등학교 갈 때 맨날 전교 1등 했어.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허풍 떠는 그런 거짓말 정도는 뭔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알바레지대 미국 정부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거는 뉴타임스의 이삭스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풍자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댈러스 옵저버에 안때려 멈춰라 하면서 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독후감에다가 조금 이상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뭐 법원에 끌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 이런 약간 웃긴 풍자 기사를 이제 댈러스 옵저버에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기 검사들이 이 기사는 뭐 저기 사람들을 속이는 기사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게 합리적인 독다라면은 요 기사에 나온 내용은 가짜가 진짜가 아니라 뭐 약간 기존의 정부 정책이나 그런 거를 약간 풍자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놀리기 위해서 한 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독자라면은 요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풍자라고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판결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리딩 읽기 자료에서도 이제 그 표현의 자유 부분을 올려놨으니 이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과 미디어는 오늘 수업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여론조사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 몇 가지 측정 오류, 이중 질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 하면서 차이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낮은 응답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침묵의 나선 효과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말고사 리뷰를 했고, 이제 기말고사 6월 13일 금요일에 1시 반 강의 시간을 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시험 때 뵐 거고요. 글쓰기 제출은 이제 앞서 말한 대로 6월 14일 토요일 자정에서 1분 전 11시 59분까지 이 캠퍼스에 제출하시면 되고, 마감 기한은 꼭 엄수를 해주시고, 제가 늦게 제출하는 과제는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국민대학교에 와서 이제 첫 학기 강의를 한 거라서 뭐 약간 준비도 미흡하고 좀 어색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뭐 또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운 한 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재밌었고 여러분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재밌었길 바라고 또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막 과제도 내고 뭐 발표도 준비하느라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라고 하면서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여름방학 다가오는 여름방학도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업 이제 학기 끝 아니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있으니까 기말고사 꼭 오셔서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뵙겠습니다.